윤안이 뜨거운 이번 여름. 여러분 댁의 에어컨은 자유를 위한 도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올가매는 족쇄입니까?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68살의 은퇴한 할머니입니다. 단지 에어컨 한 대 때문에 그분의 평온했던 노년 생활에 거센 파도가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피서를 핑계로 할머니 댁에 들어와 손님방 에어컨을 24시간 내내 가장 강력한 세기로 틀어댔습니다. 한 달 뒤 무려 46만 원이 넘는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아왔고 이는 모든 갈등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사용자가 요금을 내라고 요구했을 때 돌아온 것은 아들의 차가운 질문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겨우 이 정도 돈 가지고 우리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할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효도라는 껍데기를 쓴 기생가족. 그들이 원한 것은 정말 고작 전기요금뿐이었을까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어머니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역을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에어컨 때문에 시작된 이 전쟁은 어떻게 굳게 닫힌 현관문과 매일 이 신고 전화로 막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지혜롭게 집안의 리모컨과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은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로 68입니다. 인생 70 고래희라는데 저는 제 남은 날들이 서울 서대문구의 오후 골목길처럼 그저 고요하고 잔잔하게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울기상관 측 사상 최고의 폭염이 기록되던 그해 여름 제 평화로운 노년이 송두리째 뒤흔들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숨조차 쉬기 힘들었던 7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일기예보는 서울의 체감온도가 38도를 넘어섰다고 떠들썩했고 아스팔트는 녹아내릴 듯 흐물거렸으며 공기에서는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시장 바구니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4층 집 앞까지 겨우 올라왔을 때 문 앞에는 땀범벅이 된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김민호 며느리 이지은 그리고 10살짜리 손자 한결이었습니다. 그들 곁에는 커다란 여행용 가방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민호가 저를 보자마자 구세주라도 만난 듯 외쳤습니다. 빨리 문 좀 열어줘요. 더워 죽겠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서둘러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땀 냄새와 열기가 뒤섞인 퀴퀴한 공기가 그들을 따라 시원한 거실로 훅 밀려들어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니? 회사랑 학교 안 갔어. 짐 가방은 또 뭐고 시원한 보리차를 내주며 의아해하는 저에게 아들이 입을 떼기도 전에 며느리 지은이가 먼저 선수쳤습니다. 손 부채질을 멈추지 않으며 울음 섞인 과장된 목소리로 하소연을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말도 마세요. 저희 전셋집 에어컨이 어젯밤에 갑자기 고장났지 뭐예요.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지금 성수기라 수리기사님이 오시려면 다음 주는 돼야 한대요. 이 날씨에 에어컨 없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며느리는 말을 마치자마자 마치 살 길을 찾은 사람처럼 손자 한결이를 데리고 거실 에어컨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저는 더위에 얼굴이 벌개진 손자가 안쓰러워 얼른 허락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일단 여기 지내라. 어머,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은이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호도 짐을 내려놓으며 땀을 닦고 웃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너무 갑작스럽죠.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가족끼리 미안할 게 뭐 있니? 그렇게 아들 내외와 손자는 피서라는 명목으로 제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저는 그저 며칠간 가족끼리 북적이는 따뜻한 에피소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전기요금과 자존심을 건 한 달간의 긴 전쟁의 서막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들어온 후 그 작은 손님방은 즉시 그들만의 피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의 에어컨은 생애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입주한 첫 시간부터 저는 에어컨 실외기가 멈추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며 최근 회사를 그만둔 며느리 지은이는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손님방은 그녀만의 전용 냉동고가 되었습니다. 희망 온도는 언제나 최저인 18도 풍량은 최대. 웅궁거리는 기계음은 멈추지 않는 자장가처럼 밤낮으로 제 작은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이가 근처 카페에 가서 공부하겠다며 2-3시간 정도 자리를 비운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나간 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찬바람을 견디다 못해 제가 들어가 에어컨을 껐습니다. 그런데 2시간 뒤 돌아온 며느리는 방에 발을 들이자마자 뛰쳐나와 저를 다그쳤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 방 에어컨 끄셨어요? 저는 약간 찔리는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나갔길래 방에 사람도 없고 해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말을 끊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마치 철없는 아이를 가르치는 듯한 말투로 일장연설을 늘어놓더군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인버터 에어컨은 계속 켜놓아야 저전력으로 돌아가서 전기세가 덜 나온다고요. 그렇게 껐다가 켜면 방이 찜통이 돼서 다시 식히느라 실외기가 세게 돌아가요. 그게 전기를 더 잡아먹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신 건 절약이 아니라 낭비라고요. 그녀는 휑하니 방으로 들어가더니 삑 소리와 함께 다시 에어컨을 켰습니다. 익숙한 기계음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고 마치 제 알뜰함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럴싸한 전문 용어들에 말문이 막힌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아들 민우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적어도 아들은 제 편을 들어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호는 제 말을 듣고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특유의 미지근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아휴 엄마, 지은이가 워낙 열이 많은 체질이잖아요. 게다가 요즘 퇴사하고 예민한데 그냥 좀 놔두세요. 전기세 나와봤자 얼마나 나온다고 그러세요. 그런 푼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얼마 안 되는 돈. 그들이 말하는 돈은 언제나 그렇게 가벼웠습니다. 곧 도착할 천문학적인 숫자가 적힌 고지서에 그들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시간은 흘러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던 피서는 부품이 없다, 예약이 안 된다는 핑계로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손님방 에어컨은 여전히 밤낮 없이 돌아갔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도대체 이 집 주인은 누구인가, 누가 얹혀 사는 건가 라는 의문이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손자 한결이가 할머니 하고 부르며 달려오면 그 화를 꾹 눌러 참았습니다. 며칠만 더 참자 에어컨 고쳐지면 가겠지 하고 저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내는 종종 재앙의 시작이 되곤 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에서 진짜 숨 막히는 건 더운 공기가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차가운 태도니까요. 그날 아침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는데 햇볕에 달궈진 우편함 뚜껑에 손이 댈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우편물 더미 속에 한국전력공사에서 보낸 하얀 봉투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시원한 물 한 잔을 따르고 가위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고지서가 펼쳐지는 순간 저는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사유오 200원. 저는 낯선 사람의 얼굴을 보듯 그 숫자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평소 제 전기요금은 한 달에 4만 원, 남짓 여름에 좀 많이 나와도 5만 원대였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46만 원이면 평소의 10배였습니다. 머릿속에서 북소리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창밖에서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웅군궁. 그 소리는 이 46만 원이 어떻게 타올랐는지를 상기시키는 경고음 같았습니다. 손님방 문을 열어보니 여전히 에어컨은 돌아가고 있었고 며느리는 침대에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손자는 태블릿 PC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잠깐 시간 있니? 할 말이 좀 있어서. 저녁 식사 시간 저는 식탁 위에 고지서를 올려놓았습니다. 민호야 지은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왔다. 46만 5천 원이네. 너희 오기 전에 난 한 달에 4만 원 냈어. 이 차액은 너희가 편의점 가서 납부 좀 해라. 저는 웃음까지 띠며 조곤조곤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고지서를 흘깃 보더니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름엔 원래 전기세가 좀 더 나오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가족끼리 이런 푼돈 가지고 계산적으로 굴지 마세요. 정상 저는 마침내 참아왔던 화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디가 정상이냐? 46만 원이면 내 한 달 식비보다 많은 돈이다. 너희가 내 집에 와서 먹고 자고 쓰는 건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런데 이제 이 전기요금 폭탄까지 나 같은 늙은이가 다 감당해야 한다는 거냐. 분노로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색도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얹혀 사는 게 싫다는 말씀이세요. 그녀의 목소리 톤이 높아졌습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가족이라 생각해서 여기 온 거예요. 싫으시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당장이라도 나갈게요. 그녀는 짐짓 옆에서 겁먹은 한결이의 손을 잡아채며 일어설 기세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녀의 상투적인 감정적 협박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담아 아들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적어도 아들만은 공정한 말을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가장 날카로운 얼음칼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조건반사처럼 일어나 아내를 말리더니 저를 향해 짜증 섞인 비난의 어조로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지은이가 말은 저렇게 해도 속은 여린 사람이에요. 고작 전기요금 좀 나온 거 가지고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셔서 가족 간에 의상하게 해야겠어요. 겨우 이 정도 돈 가지고 아들한테 이러셔야겠냐고요. 저 밖에서 일하느라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 와서 에어컨 바람 쐬며 좀 쉬지도 못해요. 엄마는 은퇴하고 혼자 계시면서 돈 쓸 데도 없잖아요. 이거 한 번 내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 순간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서 아내의 무례함은 여린 마음이었고 어머니의 고충과 억울함은 인색함이자 가족의 화를 깨는 잔소리일 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고 저의 배려는 그들에게 권리였습니다. 저는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국그릇에 뜬 기름이 조명에 반사되어 번들거렸습니다.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지서의 숫자를 내려다보며 심장이 차가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릇을 치우고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제 마음속의 폐허를 덮어주길 바랐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가 억울한 목소리로 민호에게 불평하고 있었고 민호는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부엌으로 들어와 저를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이는 없었습니다. 거품이 묻은 접시를 보며 제 인생이 마치 이 접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남편과 자식을 담아내며 따뜻함을 전했지만 늙고 낡아지니 귀찮은 설거지감이 되어버린 신세. 밤이 깊어 그들은 방에서 TV를 보고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불 꺼진 안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선풍기 날개가 윙윙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침대 협탁 위에 놓인 사리유구 200원짜리 고지서가 어둠 속에서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친가족의 전기라는 게 고작 종이 한 장이면 그 온도가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38도의 폭염도 에어컨의 냉기도 아닌 뼛속까지 시린 당연함이라는 온도 말입니다. 다음 날 저녁 민호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젯밤의 상처를 사과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틀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너무 좋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이 늙은 어미가 반성하고 자신의 인색함을 깨달았을 거라 믿고 더 기가 막힌 해결책을 제안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가 침대맡에 앉아 망설임 섞인 그러나 묘한 기대감이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 넓은 집에 사시는 것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이라 오르내리기도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보기도 불안하고요. 또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지은이랑 상의해 봤는데요. 차라리 이 집을 팔고 어머니는 엘리베이터 있는 작은 오피스텔 같은 데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남은 돈으로 저희가 좀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해서 어머니 모시고 살면 서로 좋잖아요. 북적북적하고. 그는 마치 미리 외워둔 대사를 읊듯 청산유수였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놀라움도 분노도 아닌 깊은 체념을 느꼈습니다. 민호야. 제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이거 네 생각이니 아니면 지은이가 시키더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둘 다 생각한 거죠.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다 엄마를 위해서예요. 명의는 엄마 거니까 당연히 엄마 뜻을 따르겠지만 어차피 혼자 계신데 환경 좀 바꾸고 우리랑 같이 살면서 케어 받으시는 게 낫죠. 엄마를 위해서. 그 말이 마치 양심을 가리는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반응이 없자 그는 덧붙였습니다. 엄마 노후 자금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이 큰 집 한 돈으로 합치기만 하면 돼요. 저는 창밖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니,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로움이 아니야. 내가 평생 키운 자식한테 현금 인출기 취급당하는 거야.
그가 멍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됐어. 나가봐라. 늙어서 생각이 좀 필요하구나. 그는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나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아껴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아주 작은 자존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한 번 내린 결심은 되돌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침대 옆 서랍에서 고지서 도장, 등기권 리증을 꺼내 서류 봉투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매미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부엌에서 죽을 끓이는데 소 뚜껑 위로 올라오는 김을 보며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민호가 하품하며 나왔고 뒤이어 지은이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어제 그 이야기. 민호가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죽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요 그래. 너희 말이 맞아. 내가 늙어서 고집만 세고 시대 흐름을 못 읽었어. 집 문제는 너희 뜻대로 하자. 어차피 가족인데 뭐. 지은이와 민호가 눈빛을 교환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지은이가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죽을 펐습니다. 저는 지금 오랜만에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각본은 제가 쓴 것이었죠. 아침 식사 후 저는 작은 캐리어를 꺼내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여기 수십 년 살았는데 막상 판다니까 마음이 좀 그러네. 너희 부동산 부르기 전에 나 혼자 강원도 속초 가서 며칠 바다 좀 보고 올게. 이 낡은 집이랑 이별 여행이라도 해야지. 지은이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바람 좀 쐬고 오세요. 그들은 제가 집을 나서는데 1층까지 배웅하며 더없이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시고요. 더우니까 물 많이 드세요. 택시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 저는 옥상을 뒤덮은 햇빛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실컷 시원하게 지내봐라. 택시 기사님이 목적지를 물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지사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의아해 했지만 차를 몰았습니다. 한전 사무실은 다른 세상처럼 시원했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내밀고 서류에 전기 사용 정지 신청이라고 적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정지하시겠습니까? 벽시계는 오후 4시 3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9시요. 직원의 키보드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네, 처리되었습니다. 재사용 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의 공기는 향기로웠고 시원했습니다. 짐을 풀고 샤워를 한 뒤 룸서비스로 스테이크와 와인을 시켰습니다. 하얀 침대 시트 위에 앉아 창밖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밤 9시 정각. 저는 TV 볼륨을 줄였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에어컨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엄마 집에 왜 정전이 됐어요? 민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결이의 울음소리와 지은이의 짜증 섞인 고함, 그리고 멈춰버린 선풍기의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전기 내가 끊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전에 전기 사용 정지 신청했다. 진명의도 나고 세대주도 나니까 내 권리야. 전화기 넘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겠죠. 엄마 미쳤어요. 지금 38도예요. 한결이 더위 먹는다고요. 지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우면 여관 가서 자라.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여기 아들 집이잖아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틀렸다 민호야. 이 집은 내 집이다. 전기 계량기에 적힌 이름도 내 이름이고.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살면서 내가 제일 바보 같아 탔다고 느낀 순간이 언젠 줄 아니 네가 겨우 이 정도 돈 가지고 계산하냐고 했을 때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호의로 문을 열어줬더니 너희는 내 집을 여관 취급했어. 전기도 냉장고도 너희 맘대로 쓰고 심지어 내 집을 팔아서 너희 집을 늘릴 궁리를 했지. 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전기를 나눠줄 생각 없다. 너희가 내 집에 있는 한 전기는 절대 다시 들어오지 않을 거다. 내가 3일 뒤에 돌아갈 건데 그때까지 짐 싸서 싹 비워놔라. 만약 그때까지 거기 있으면 이 38도의 더위 속에서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욕설과 비난이 들려오기 전에 저는 전화를 끊고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방 안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호텔 에어컨 바람이 부드럽게 뺨을 스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잠을 잤습니다. 호텔에서의 3일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에어컨 소음도 아침 밥상을 차리라는 무언의 압박도 며느리 눈치 볼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관광객처럼 서울을 다시 즐겼습니다. 3일 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4층 계단을 올라가니 복도는 찜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훅 끼쳐오는 열기. 집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빈 물병 과자 봉지.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옷가지와 장난감 짐들은 그대로 둔 채 몸만 빠져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돌아오면 다시 전기를 켤 거라고 믿었겠죠. 제가 화가 풀리면 다시 양보하는 엄마로 돌아올 거라 착각했을 겁니다. 저는 즉시 열쇠 수리공과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와주세요. 도어락 교체하고 짐 좀 빼주세요. 1시간 후 제 집은 대청소를 마쳤습니다. 낡은 열쇠는 최신형 전자 도어락으로 바뀌었고 아들 가족의 짐은 박스에 담겨 1층 계단 구석에 쌓였습니다. 저는 모든 정리를 마치고 제 깨끗해진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세상이 정화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18시 예상대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문 열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호의 고함과 지은이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친자식을 내쫓고 잠이 오세요. 그들은 문을 부술 듯이 두드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김민호. 제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하게 스피커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첫째 여긴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다. 둘째 짐은 버리지 않고 1층에 고이 모셔뒀다. 셋째, 너희가 어디서 살지는 성인인 너희가 알아서 할 문제다. 내 책임 아니다. 지금 새 셀 테니 안 가면 경찰 부르겠다. 주거침입이랑 기물파손으로 신고할 거야. 하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춰왔습니다. 둘,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신고해봐요. 경찰 오면 망신 당하는 게 누군지 보자고요. 셋. 저는 주저없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서대문구 55동인데요. 문 밖에서 사람들이 문을 부수려고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빨리 와주세요. 문 밖의 두 사람은 제가 진짜 신고하는 내용을 듣고는 당황했는지 욕설을 몇 마디 내뱉더니 황급히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시 찾아오면 바로 연락 주세요. 경찰이 돌아간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몸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저는 112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아들과의 남은 정도 끊어냈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문화센터 서예반에 등록하고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아침마다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햇살을 즐깁니다. 에어컨 소음 대신 밥솥에 김 빠지는 소리만이 집안을 채웁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살던 어느 날 문틈으로 편지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 46만 5천 원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이 편지를 읽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날 전기가 끊겼을 땐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찜통더위 속에서 지내면서 엄마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조금씩 알게 됐어요. 저희가 엄마의 모든 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지은이도 그 며칠 고생하면서 엄마 없는 집이 얼마나 힘든지 처음 느꼈대요. 엄마 말씀대로 어둠과 더위를 겪어봐야 빛과 서늘함이 귀한 줄 아나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정한 가장이 되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편지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아들의 성적표 결혼 청첩장이 있는 그곳에요. 오후에 장을 보러 나갔는데 편의점 앞에서 땀을 닦는 할머니와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조르는 손주를 보았습니다. 예전에 저 같았으면 안쓰러워 했겠지만 이제는 압니다. 가족이라도 무조건적인 희생은 독이라는 것을요. 가끔 민호에게서 안부 전화가 옵니다. 월급이 올랐다 지은이가 알바를 시작했다는 소소한 이야기들. 목소리에는 예전의 뻔뻔함 대신 조심스러움과 존중이 묻어납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그럼 내 맘대로 에어컨 틀고 아주 잘 지낸다. 아들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 여름의 폭풍은 분노와 의존을 태워버리고 그 자리에 적당한 거리두기와 존중을 남겼습니다. 밤바람이 붑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존에 익숙해진 가족에게 가장 큰 사랑은 때로는 가차없이 전기를 끊어버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둠과 더위를 스스로 견뎌내야만 그들은 비로소 빛과 바람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니까요. 저는 그 여름 제 집의 리모컨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박순자님의 이야기였습니다. 24시간 돌아가던 에어컨에서 시작해 경찰 신고로 끝난 모자의 전쟁.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군가는 너무 매정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례한 착취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힐링 인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